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압권,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트라 해외 경제 정보 드림 리포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트라 해드림은 전 세계 128개 무역관에서 제공하는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통해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이나 해외 수출에 관심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현지의 어떤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하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좀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 같은 폐배터리 관련한 회사들의 주가가 뭐 세비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최근 한 100%, 성일하이텍도 한 70% 넘게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자원 재활용 관련한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 개별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이 글로벌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지금 뜨고 있는 산업 트렌드에 대한 얘기에 더해서 그 중국이라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국가가 여기를 배제해서 가려면 어떻게 공급망을 재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시행이 되면서 여기 보조금 리스트에 한국 기업들이 배제가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만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건데, 내년부터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의 원재료, 부품까지도 제한을 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터리의 원재료, 배터리 그 부품들 이걸 어디서 공급받을까가 전기차 시장,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분명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도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어디로 옮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ESG 수준도 맞출 수 있고, 여기에 우방국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 자원에 대한 기대감, 자원 공급처로서의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그리고 공급망 재편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미국에 가장 근접해 있는 국가인 멕시코의 리튬 이야기, 그리고 좀 그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도시광산 이야기, 일본의 도시광산 이야기로 오늘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호주 멜버린 무역관 강지선 님이 작성을 해주신 호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광산업의 변화라는 리포트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호주는 세계적인 광물 수출국이에요. 호주의 GDP의 10%가 광물 수출에 차지할 정도로 기여도가 굉장히 높고요. 호주의 자원 및 에너지 수출은 그 2021년 기준으로 3,100억 호주 달러, 미화로 2,1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그 호주 전체 수출량의 거의 한 70%를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라든지 자원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 금속이나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모터 뭐 이런 부분에 주요 원자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광물들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는 미국이나 어떤 유럽의 우방 국가이기도 하면서도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급선을 찾아야 된다라는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호주로부터 굉장히 많은 광물을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6월까지만 하더라도 193억 달러, 거의 20조 원이 넘는 돈의 규모의 그 광물들을 우리나라는 호주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광산업의 레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호주 산업과학자원부는 2020년에 핵심 광물 진흥부라는 부서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뭐 있는 천연 자원으로 있던 거를 캐서 파는 것을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어떤 스마트 기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여기 사용되는 핵심 광물을 집중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부서를 새로 신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 4월에는 핵심 광물 R&D 프로그램에 총 미화 305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그 호주의 정책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은 지질자원연구원에 미화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를 투입을 해서 미래 탐사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호주 전체에 있는 광물이 어느 지역에 매장이 많이 돼 있는지에 대한 지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올해 2월까지 한 30개 기업이 미래 탐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에 어떤 자원을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개발 탐사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도화 작업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매장량이 많은지가 어느 정도 탐지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탐사 프로그램들도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누군가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뭔가 광물을 직접 탐사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서 수입해 와서 쓰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제조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파는 수출 국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쟁탈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수입만 해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입만 해왔을 때는 여기에 공급망 재편이 일어났을 때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탐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우리 몫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광산업의 ESG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우리가 ESG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착한 기업, 뭐 좋은 기업, 뭐 사회적 기업, 뭐 사회적으로 좀 좋은 일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에서의 그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ESG는 굉장히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광물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던 거는 중국이 어떤 ESG라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인정을 잘 안 했기 때문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광산업은 환경이라든지 노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광산을 개발을 하려다 보면은 어느 정도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고 여기에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환경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아진 선진국에서는 점점 광산업이 쇠퇴하게 됐고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라든지 노동 규제보다는 경제 성장을 좀 더 우선을 했기 때문에 광산업과 광산을 통해서 나온 광물을 재련하는 그런 산업이 중국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노동 규제를 그게 다소 지키지 않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단가가 굉장히 싸게 됐던 거고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선진국에서는 생산 단가가 높아졌고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그런 광물들을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그러면서 선진국의 어떤 광산업이 굉장히 쇠퇴를 하고 중국의 광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게 됐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광산업의 가치가 예전에는 천연자원으로서 부가가치가 가장 기본적인 수준으로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화석연료가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나 첨단 산업으로 갈수록 점점 더 그런 희귀금속이라든지 기초금속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이제 뭐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전기 모터를 만들고 하려고 해서 금속이 많이 필요하네? 그럼 금속을 사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돌아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의존도가 높아져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중국을 이제 견제를 해야 되겠다. 중국의 어떤 산업을 경제를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자유무역 환경 안에서 우리가 중국이랑은 거래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명분 삼아 중국에 대한 공급망을 막으려고 하냐? 바로 ESG입니다. 환경과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지키고 그런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성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환경이나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는 명분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급을 한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공급망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를 비롯해서 이런 광산업의 기초가 어느 정도 있고 천연자원이 충분히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을 들고 저희가 ESG를 지키면서 광산업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피터
PwC가 발표한 마인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 50개 광산 사업 중에 호주에 있는 BHP가 1위고요. 리오탄트가 2위입니다. 이렇게 50위권 안에 한 5개 업체가 순위에 올라 있는데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급망 재편을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세게 견제를 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많이 채택을 했을 경우에 무역 규제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비관세 장벽, 보조금 같은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망 재편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호주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눈길을 끌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BHP나 리오틴토 같은 경우에도 이게 광산업이긴 하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ESG에 대해서 그 어떤 그 홍보를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리라든지 청년도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판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리오틴토 같은 경우에는 CEO가 직접 나서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기후변화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ESG 경영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힐 정도로 관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P 글로벌이 요즘에 발표하고 있는 작년부터 발표를 하고 있는 그린 알루미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재련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중국이 알루미늄 분야에서 가장 높습니다. 물론 알루미늄의 원강이 되는 보크사이트가 중국에서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오히려 가나라든지 기니라든지 이쪽 아프리카 국가에서 보크사이트를 수입을 해서 중국에서 알루미늄을 재련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알루미늄 그 전 세계 그 알루미늄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S&P 글로벌에서 그린 알루미늄, 그러니까 전력 자체를 그 석탄 에너지를 기본으로 해서 알루미늄을 재련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한 알루미늄에 대한 가격을 공개를 하는 이유는 이 기본적으로 있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공급망, 중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알루미늄 공급망이 아니라 그린 알루미늄을 만들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는지를 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그린 알루미늄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수요자들이 알루미늄을 통당 한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로 추가로 지급할 의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S&P 글로벌에서는 그린 알루미늄 지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알루미늄뿐만이 아니라 지금 석탄을 콕스화해서 그 생산하고 있는 철강 분야에서도 그린 철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공급망이 다시 구축이 되는 과정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기후위기의 대응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철강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는 전 세계 철강 매장량 1,700억 톤 중에 30%인 520억 톤을 매장하고 있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호주의 철광석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그 철강 같은 경우에도 그린 철강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트라의 조언은 예전에 제가 그 수소 취재를 하려고 호주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호주에 가서 관련 주의 장관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다가 왜 그렇게 호주가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를 살펴보니까 호주는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이긴 한데 여기서 자본 투자라든지 기술 투자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게 있으니까 자본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와서 함께 탐사를 하고 함께 공급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코트라의 조언은 우리가 ESG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급망 그리고 중국에서는 조금 더 거리를 둘 수 있는 공급망을 재편을 할 때 호주라는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파트너십을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호주에서 물건을 사와야 되겠다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탐사를 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공급처와 파트너사를 원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기에 어떤 공급망에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주춧돌을 새기면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 코트라가 이번에 그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리포트는 그 호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광산업의 변화라는 제목의 호주 멜버린 무역관의 강지선 님이 작성하신 리포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멕시코시티 무역관 박주영 님이 작성하신 멕시코 리튬 국영기업 설립 추진하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중국이 아닌 나라에 있는 리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광물이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리튬 가공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의 가격은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리튬 가격이 위안화로 통용이 될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아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는 그 배터리의 원재료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 만들어진 리튬, 그 중에서도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만들어내는 리튬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이고 그 이번에 그 광업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리튬 국영 기업을 설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국가 그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국가가 멕시코잖아요. 멕시코에서 리튬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응을 하면서 거기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차량을 멕시코나 미국에서 조립을 하게 될 때 배터리 공장을 그 옆에 짓게 되고 여기에 그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NCM 광물들을 재련해서 전구체를 만들 수 있는 2차 전지 전구체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옆에 같이 설립을 할 때 이 가까운 곳에서 리튬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 멕시코의 어떤 리튬과 관련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멕시코는 올해 4월에 리튬 과 관련한 광물법을 개정을 해서요. 국유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리튬이라는 그 광물을 캘 때 그 나라가 직접 통제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멕시코의 광업법은 리튬의 탐사 채굴 및 활용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국가에 부여를 하기로 했고요. 멕시코 국민을 위한 어떤 독점적인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그 주체들의 접근성을 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를 위한 리튬이라는 뜻의 리티오맥스라는 국영 기업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멕시코는 201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리튬 매장량을 조사를 했었고 2021년에 52개 지역, 올해는 30개 지역을 추가로 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멕시코의 리튬 보유 규모는 23개국, 리튬을 보유하고 있는 23개국 중에 한 10위 정도, 전 세계 매장량의 한 2%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멕시코 광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매장된 리튬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모여 있어야 이걸 캤을 때 채산성이 좀 생기는데 광범위하게 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캤을 때 채산성, 리튬의 가격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영 기업을 설립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참여를 해서 민간 기업이 참여를 했을 때 어떤 파트너십과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채산성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첫 번째. 그리고 여기서 비즈니스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 번째. 이런 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쪽에서 리튬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지금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 해, 두 해, 10년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20년, 30년을 바라보고서 이런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한다면 미국이라는 그 거대 시장에 가장 가까운 국가에서 리튬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광물을 가진 기업들, 천연자원을 가진 국가들이 이전에는 어떤 그 자신들의 있는 광물을 갖다 파는 것에만 그쳤다 그러면 점점 광물들을 전략자원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한 56% 정도는 그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여기에 어떤 삼각 리튬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에서 전 세계 매장량의 56%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리튬을 단순하게 저부가 가치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가 이들 국가들과 연합체 리튬 워킹 그룹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이 가장 매장이 많이 돼 있는 리튬 트라이앵글에 더해서 멕시코가 이 워킹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이 남미와 북미의 제일 남쪽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체를 형성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광업법 발의를 통해서 리튬 국영 기업이 발주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인 미국 자동차 시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국가로서의 멕시코, 그리고 중남미 리튬 트라이앵글과 워킹 그룹을 함께하고 있는 의미로서의 멕시코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단기에 멕시코 리튬을 확보해서 상용화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중국이란 공급망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가운데 정말 어떤 가능성이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신다면 나중에 어떤 산업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때 그 맥락에서 예전에 압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그 3프로TV에서 그 최태현 SK그룹 회장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타지키스탄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타지키스탄에 리튬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가 엑스포를 유치하는 타원에서 타지키스탄에 가봤더니 여기 리튬 매장량이 좀 있네. 아직까지 거기에 자본 투자라든지 리튬의 어떤 채굴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렇지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엑스포 유치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만 타지키스탄 입장에서는 리튬에 대한 공급처, 수요처로서의 한국이 매력적이고 우리는 공급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가시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인 이런 공급망 차원에서 중국의 공급망에서 조금은 거리를 점점 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성 있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멀리 천연 광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도시광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도시광산이라 그러면 야 우리나라 도시에도 광산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도시광산은 아까 제가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켄 같은 회사가 배터리를 통해서 폐배터리를 통해서 거기서 새로운 금속들을 다시 추출해내기 때문에 광산의 역할을 똑같이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도시광산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에 일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던 단어입니다. 이게 참 일본은 정말 다양한 소재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고도로 발전이 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앞서가다 보면은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마켓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도시광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연구가 돼 있었지만 지금 이런 광물 시장이 쫙 열리고 있고 여기에 뭔가 그 친환경 녹색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 타이밍이 왔을 때까지 1980년대 야 내가 먼저 알았어라는 것보다는 마켓 타이밍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보다 경쟁력을 갖는 부분들은 과거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해오고 있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뭔가 마켓 타이밍이 눈에 보이는 시기가 됐을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측면에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좀 갖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배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1994년에 뭐 소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먼저 만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마켓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전기차 시장이 열리고 있는 지금 타이밍에는 오히려 한국에 있는 배터리 3사가 일본 기업들보다 훨씬 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그 도시광산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사카 무역관의 하마다 유지님이 작성하신 도시광산에 잠든 희귀금속 붐은 다시 일어날까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붐은 다시 일어날까? 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입니다. 이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시광산에 대한 붐이 한 3번 정도 있었다고 해요. 2000년대 초반에 귀금속 가격이 확 올라가다 보니까 천연광산에서 귀금속을 가져오기가 너무 비싸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이라든지 여기서 다시 그 금속을 추출하면 어떨까라는 관심이 한번 있었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글로벌하게 가격이 뭐 가격이라는 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으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좀 안 하고 그리고 공급망에 문제가 있었던 2010년에 제2차 도시광산 붐이 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공급망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이라는 국가가 부상을 하고 여기에 굉장히 저렴하게 금속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붐이 많이 식었습니다. 이번이 좀 3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본은 2021년 도쿄 올림픽을 할 때 이 우리가 그 선수들이 메달을 따잖아요. 그 메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메달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다 그 재활용 금속으로 만들어진 메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쿄 올림픽에는 회수됐던 휴대전화라든지 PC 같은 소형 가전에서 여기서 다시 재활용 자원을 확보를 했고 금 32kg, 은 3,500kg, 구리는 2,200kg을 추출을 해서 여기에서 한 5,000여 개 이상의 메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자연광산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 도시광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금은 세계 매장량의 16%, 은은 세계 매장량의 23%, 인디움은 16%, 주석은 11%, 세계 유수의 천연광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도시광산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시광산 같은 경우에 이전에 두 번의 붐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는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때는 더더욱 채산성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세 번째 도시광산의 붐이 일었을 때는 과거하고 달리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채산성 측면에서만 경제성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본 정부가 다시 한번 이 도시광산의 붐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환경성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버려지는 폐 전자기기가 연간 61만 톤 정도가 되고 폐기된 전자기기에서 회수되는 금속량이 2020년도 기준으로 약 21만 톤, 그리고 2030년도까지 42만 톤까지 확대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일본은 또 폐기되는 전자기기를 수입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도 많이 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재활용 기술과 관련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 전자기기들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폐기되는 전자기기로 인한 폐기물 문제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폐 전자기기를 수입을 해서 거기서 도시광산을 통해서 금속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서 금속에 대한 어떤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이런 공급망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일단 수입 경로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 폐 기판, 뭐 전자기기 기판 같은 것들을 분쇄하고 금속을 선별하는 장치의 정비와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같은 경우는 자원 순환 분야 내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2023년까지 플라스틱, 전자기기, 배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지원 규모, 지원 예산들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특이했던 부분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미쓰비시 머티리얼즈의 사례가 리포트에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본, 그러니까 이 지금 폐기물 재활용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저희가 압권에서 고려아연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고려아연을 소개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시광산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재련업입니다. 재련은 그전에는 천연광산에서 가져와서 금속을 추출하는 것이 재련업이었다고 한다면 도시광산 역시 전자기기로부터 배터리로부터 이걸 가져왔을 때 다시 금속을 추출하는 재련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도시광산으로 할 때 제일 좀 걸림돌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천연광산에서 이 원재료를 받아오는 것에 대한 공급망은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데 폐기물에서 광석을 추출하려고 했을 때 폐기물을 원활하게 그러니까 수급할 수 있는 이런 공급망이 많이 취약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부분은 여전히 이런 것을 리포트에 언급할 정도가 되는가 싶은 얘기였는데 미쓰비시 머티리얼즈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작년 말 중에 거래 플랫폼인 MEX를 가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거래 플랫폼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이전까지 일본 업체들은 여전히 이런 광물, 폐기물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을 메일이나 팩스를 가지고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뭐 폐기물, 전자제품 폐기물이 좀 있어요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디다 팔까 아니면 어디서 사올 수 있을까를 할 때 이메일 보내고 팩스 보내가지고 이렇게 저 재활용품 뭐 요만큼 있습니다라고 해서 뭐 팩스 보내면 그러면 저희가 살게요 하고 메일 보내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수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미쓰비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서 좀 매입 가격이라든지 이런 매입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서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수업체라든지 이거를 수요처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이 도시광산에서 재련을 통해서 뭔가 이 금속을 다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여전히 팩스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있었던 그게 일본 산업의 현실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했던 것 같습니다.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진출을 해 있고 JX 금속 같은 경우는 캐나다 기반의 회수업체를 인수하면서 제3의 도시광산 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폐기물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하나를 받아다가 산업화, 그러니까 이거를 재료를 추출해내는 것은 뭐 제가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산업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정말 예전에는 부분 폐기물로 버리던 거를 자기가 원하는 양과 원하는 질을 다시 수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별하는 그런 쓰레기들, 지금은 쓰레기 취급받고 있는 것에 개별 단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다가 뭔가 산업화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량으로 수입하지 않으면 채산성을 많이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고 대량의 공급망을 누가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후, 20년 후가 됐을 때 정말 그 에너지 광물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어서 이런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오히려 도시광산, 광산의 어떤 광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연자원 매장량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러 국가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치적을 통해서 이런 폐기가 되고 있는 전자제품이라든지 폐기가 되는 배터리들을 제대로 수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춘다면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지만 우리나라가 천연자원의 수출국 아니면 천연자원을 통해서 재료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드는 수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트라가 이번에 일본 업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우리 입장에서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을 때 적극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일본 업체로부터 배울 것이 있는 거고 호주 업체와 협업할 것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늘려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 재편은 우리나라 산업의 지형을 굉장히 크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반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했던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력들의 산업 경쟁력의 변화가 생기면서 대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5개월째 연속으로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후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개별 부품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공급망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도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는 나라가 이런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자 하는 나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분 투자를 하고 제2의 영토, 제3의 영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10년 후, 20년 후에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지금이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해외 경제 정보 드림, 해드림에 있는 리포트 3편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공급망 재편 관련한 얘기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뭐 요즘에 너무 공급망 관련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워낙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들이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좀 많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권의 권순우였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